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2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문의 저작 상록수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최용신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최용신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제목: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룬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 우리는 학창시절에 시문의 저작 상록수라는 소설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상록수는 최용신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지식인은 자신이 아니라 민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소설 속의 최용신이 실제 인물이었던 최용신을 모델로 했음을 기억하며 그녀의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밝아진 자신의 지적 통찰을 개인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의 해방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90% 넘는 농민을 일깨우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최용신은 1909년 8월 12일 함경남도 두남리에서 최창희의 2남 3녀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 얼굴은 물론이고 정강이에도 선명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1916년 최용신은 8살의 나이에 마을에 있는 사립학교에 입학하며 2년간 그곳을 다니다가 1918년 10살이 되던 해에는 감리교 선교사가 운영하던 함경남도 원산부의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일찍이 원산은 기독교가 자리 잡은 지역이라 최용신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를 접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1929년 졸업할 때까지 열렬한 신앙과 애국정신의 소유자였던 전유균 목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용신은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농촌 계몽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졸업반이었을 때는 교문에서 농촌으로라는 글을 조선일보 1928년 4월 1일자에 게재했습니다. 이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또 누구를 찾는가? 사회는 새 교육을 받은 새 일꾼을 요구한다. 여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진하여 자기들의 책임의 분을 지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완전한 사회가 건설될 줄로 믿는다. 중등 교육을 마친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이상을 향하여 각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그 활동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도 농촌 여성의 지도라고 믿는다. 중등 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한 생활만 꿈꿔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 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이처럼 농촌 계몽운동에 관심을 걷던 최용신은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희균 목사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협성여자신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농촌사회 지도 교육과 교수인 황 에스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황 교수는 이론을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야 한다 라고 가르쳤고 최용신은 이러한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황 에스더 교수의 격려와 기도로 최용신은 신학교 시절 2번의 농촌 실습을 황해도와 경북 포항으로 다녀왔으며 마침내 1931년 10월에 YWCA 농촌사업부 파견 교사의 일원으로 경기도 반월면 천곡, 샘골, 현재는 안산시 사동 70번지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시문의 상록수 소설의 모델이 될 정도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농촌 계몽 사업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최용 씨는 1931년 10월 11일에 우선 샘골의 예배당을 빌려서 계몽운동의 첫 일을 시작했는데 성경 이야기, 찬송 공부, 한글, 쉬운 가감법, 재봉, 수의 등을 가르쳤습니다. 최용 씨의 헌신으로 얼마 가지 않아 학생 수가 늘어나자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에 3부제로 나뉘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마을에서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들, 총각들, 할머니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용신의 이 같은 활동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샘골 마을에 처음 들어섰을 때 주민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관의 수원 지회장이었던 염석주는 그녀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 지방 농촌을 위하여 전력하고자 하니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자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날고 기는 놈들도 농촌에서 실적을 못 냈는데 네가 무엇을 한다고 라며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은 최용신이 위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얘길 다리 안 잡아도 다리에 물려 죽은 놈은 하나도 없었다네. 책상 몰림의 젊은 처녀가 무엇을 한다고 이러니 저러는가?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습생들을 교육하며 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변해가는 자녀들과 마을을 보며 농민들은 그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최용신이 교육시설 건축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자 그들은 스스로 돈을 기부했고 근처 솔밭의 소유주였던 박용덕은 인근 토지 1,500평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샘골 학원 공사가 시작됐고 무사히 완료되어 샘골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용신의 삶과 사상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그녀는 그렇게 뜨겁게 농촌 계몽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전기를 정리했던 유다령은 이에 대한 대답을 최용신의 새벽 종소리에 따라 올리는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시는 1927년 4월 2일에 21살 때에 지은 그녀의 글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이 아름다운 새벽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어찌 나로 하여금 이 기쁨의 동산을 보게 하였으리요. 거룩하신 주여, 이 몸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나이다. 여호와여, 이 몸은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일하여도 의를 위하여 일하옵고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 몸을 주께 바치오니 이 아침 공기가 신성하고 깨끗함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처럼 최용신은 새벽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했으며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후배들에게도 굳은 믿음을 잃지 않으려거든 새벽 기도를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은 로시 여학교, 협성여자신학교, 그리고 샘골에서도 이어져서 그녀의 생활과 활동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34년 최용신은 일본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좁은 시각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농촌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용신은 만일 이대로 간다면 농촌 계몽 운동이 곧 침체되어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구상을 위해서 고베여자 신학교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각기병에 걸린 그녀는 6개월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그해 9월에 샘골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샘골 마을로 돌아온 채용 씨는 스스로 지탱하기조차 힘든 상태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각기병과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 1935년 1월 경기도립 수원병원에 입원했고 그해 1월 23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채용신의 농촌 계몽운동은 단순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 머물지 않고 잠들어 있던 조선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성각자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되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 가운데 태극기를 그려놓았고 조선어를 국어라고 가르쳤으며 무궁화가 수놓아진 모자를 쓰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이 땅에서 복음으로 밝아진 자신의 지적 통찰을 개인의 포기와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기도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삶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자녀와 개인의 부귀와 안위를 위한 기도들로 끝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복음으로 밝아진 우리의 지적 통찰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